안녕하세요.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 황성수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와 그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 우필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터서브의 한국 대표이신 조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 대표님. 지금 이 대표로 일하고 계시는 인터서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터서브는 1852년에 인도의 그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 영국 여성 둘이 들어가서 문맹 퇴치와 의료 사업을 하면서 시작한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90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아랍과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함께 사회를 변혁시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자기 직업을 여러 가지 직업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리크루팅해요. 교사라든가 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주부, 비즈니스맨, 또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훈련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잘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각 단체들이 전부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맛보고 있는데 요즘 대표님의 그 인터서브라는 조직이나 혹은 대표님의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단체로서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섬기는 지역 자체가 그 가난하기 때문에 락다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이분들의 가족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또는 생필품이 끊어지는 물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그런 경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요. 그러나 장기적인 고민도 하고 있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나라에서 그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철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코비드 바이러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개인들의 그런 정보들을 통제하고 강화했던 사회들, 중국 같은 사회가 그 정보를 갖다 자유롭게 풀어놔줬던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들을 이제 그 국가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보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활동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많이 내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또 돌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네. 그럼 대표님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정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그 3월부터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많은 활동이 멈춰진 게 3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1년에 4개월을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이렇게 장기간 안 나가보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아내랑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됐고 또 사실은 올해 봄처럼 이렇게 좋은 한국 봄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한국 날씨가 좋죠. 전세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3월달, 4월달, 5월달이 3개월이 풀로 이렇게 봄으로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너무너무 날씨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밤에 이제 제 사는 곳엔 탄천이 있는데 그곳을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에 온 지 지금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제가 거의 번아웃이 왔었어요. 아이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네. 어,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잘못 배웠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작년 8월에요. 그리고 나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못지않게 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쉬는 것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가 진정한 쉼이 된다.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걸 실천을 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4월부터 그렇죠. 5월까지. 코비드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 거는 아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까 강의를 참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코비드 시대에는 더 깊고 밀도 있는 관계가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언컨택트의 시대에서는 weak ties, 느슨한 관계가 주류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weak tie라고 하는 말은 사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power of weak tie라고 그러죠. 그 느슨한 그 관계의 힘. 어떤 힘이 있냐면요. 일할 때 좋아요. 느슨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자원을 끌어다 쓰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산업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윅타이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랬던 적이 사실은 산업화 이후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던 사람들을 평생 만났죠. 한 마을에서. 그렇죠. 한 마을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깊게 관계를 맺었는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도 그런 병리 현상을 1950년대에 사회심리학자인 데이빗 리스만 같은 경우에 고독한 군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자살률이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요. 우리가 공동체, 가족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그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좋은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윅타이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놓쳤던 그런 관계들을 오히려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그 에너지가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견하는 것은 윅타이들은 더 위커해질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거죠. 딱 만나고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는 새롭게 관계성을 배우는 기간을 갖는 거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일과 관련 없이 그냥 있는 것으로 서로를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관계들이 다시 배우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한결같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패러다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소통 방식의 변화 등등. 이제는 뭐 변화 소리만 들어도 뭐 피곤해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붙들어야 된다. 조직 이론을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화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혹은 잡아야 할지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 변화를요 주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사실은 동물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항 안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분비물 때문에 더러워지면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쇠물로 갈면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분비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와 물과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물과 새 물을 섞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못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그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은 그걸 재해석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인터액션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재해석하는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방향성과 가치라는 게 들어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전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예,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가치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영화를 보시면 타노스도 그 나름대로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타노스는 어떻게, 이제부터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 어려워진 거는 객관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절반으로 줄이자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가 보호된다면 좋다. 나름대로 그건 방향성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아무리 겉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고 극심한 전쟁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인격적인 그 무엇이 인간을 넘어선 그 무엇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역사학자인 헤겔 같은 경우에는 헤겔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가운데에도 이런 변화들을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에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날이 마침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용점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예전에 있던 지식에 더해서 덧붙여서 그냥 지식의 총량이 늘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전에 배웠던 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NGO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 NGO가 코비드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시각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셔요? 많은 NGO 단체들이요. 특별히 구호라든가 아니면 개발 그런 NGO들이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옮겨왔어요. 비즈니스 모델로. 네, 사실은 우리가 TV를 봐도 굉장히 많은 구호 단체들의 그 광고들이 뜨잖아요. 네. 그게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있는 탤런트들이 그냥 그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한 돈을 받고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비즈니스의 생각들, 물론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비즈니스의 암묵적인 세계관은 계속된 성장과 확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상품화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운영할 때도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도 도대체 몇 명이나 우리가 도왔어? 또는 얼마나 돈을 모았어? 여기에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비즈니스 정신이. 근데 이번 코비드 사건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무한한 성장이 결국은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래요. 우리가 긴급히 구호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 그럴 때 가장 기초적인 게 구호거든요. 그 경우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약을 긴급히 투입해야 되고 밥을 급격히 먹여야 돼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커나가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장과 개발이라는 면이 한 사람이 성장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람은 글자를 통해서 대부분 학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서 배워요. 그 사람이 사는 방식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옆에서 같이 시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unlearn 해야 되는가, 전 참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했던 것에 이것을 얻는다고 배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배우려면 일단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의논해서 적고서는 진짜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왔는가로, 얼마나 펀드레이징 한 걸로 했는가, 그거 그만하자. 그거 평가서에서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먼저 시작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월드 휴먼 브릿지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일반적인 NGO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새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사람들이 관계성을 맺는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장하고 그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정말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돈만 보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시간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자면 다른 걸 줄여야 돼요. 얼핏 생각해는 나 관계 안 맺고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후원하면 더 좋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건강한 방법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면이 큽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우리가 지난 50년이 넘게 아프리카에 엄청난 액수의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지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였던 것 같긴 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선교 단체의 리더이시죠. 저는 선교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고립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에이전트인 선교사 혹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이웃과 대화가 되지 않는 고립의 상황, 그게 선교의 반대일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코비드 이후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교회와 이웃, 그 사이의 대화나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비드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비기독교인, 기독교인들과 관계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평화와 반전의 문제도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거든요. 또 경제의 불황이나 양극화도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거든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비를 내리실 때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공간들이 넓어지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버려야 될 것, 언런할 것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언런해야 될 게 있죠. 그거는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끼리 사용하는 재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과 재정이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때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때 진정한 관계성들이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성은 얄팍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제
교회들에게는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뤄내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전도라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 의도성마저 접고 관계에 집중할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혹은 가능해야 될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아까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교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사회적인 변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커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근본적인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도하려는 의도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 저도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대상화하고 마치 개종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조작하거나 끌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고 도울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동기가 적어도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바라죠. 하지만 그 의도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해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그 사람을 그것을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대상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언론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 예, 쉬는 것. 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실히 일하고 공헌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배워왔습니다. 성실히 빨리. 네, 성실히 빨리. 그 게으르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안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쉬는 것으로 안식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무엇이 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관계들, 이미 허락하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들을 즐기고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자연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성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걸 가졌던 때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부모님,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감사하고 즐기는 것들, 또 아이들,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안에서 쉬는 것,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 정신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조쌤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필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 세 번째 시간 우리 조쌤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네.